야, 나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투자하면 어떨까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베트남이 1988의 한국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응답하라 시리즈가 참 인기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뭐 1997, 1994, 1988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방송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리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응답하라 1988의 20화 마지막 장면이었죠. 극 중에 덕선이네 집이 쌍문동에서 판교로 이사를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삿짐 트럭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그 혜리 씨 아버님이었죠. 성동일 씨한테 이제 어디로 가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동일 씨가 판교로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운전기사님이 판교면 농사 지으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트 있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굳이 뭐 1988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엄청 인기가 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송중기 배우가 진도준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를 미리 다 알고 연기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나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투자하면 어떨까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의 베트남이 1988의 한국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베트남도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2021년이죠. 1인당 GDP가 3,756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2022년에는 드디어 4,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1인당 530만 원,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1988년에 한국 GDP, 1인당 GDP 수준이 4,748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988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베트남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이 자가용 승용차가 들어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현대자동차의 엑셀이란 브랜드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도 이제 차가 생겼다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베트남을 이제 오토바이 왕국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최근에 그런 베트남도 오토바이 대신에 자동차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거리의 풍경들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베트남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약 연평균 6에서 7%씩 내수 소비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주변 동남아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보통 2에서 3% 정도씩 성장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동남아 내에서도 물론 높은 수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내수 소비 시장 팽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사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모양, 국가별로 이런 것도 배우지 않습니까? 보통 조금 못 사는 나라일수록 어리고 젊은 인구들이 많고요. 또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역 피라미드 모형인가요? 약간 위쪽이 뚱뚱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젊은 인구가 없는 이런 모습 기억이 나는데요. 선진국들은 이제 노령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조차도 노령화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아직 탄탄한 종 모양, 젊은 인구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베트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가 1억 정도 되는데 전 세계 15위 정도 되죠. 그리고 특히 25세에서 44세의 젊은 인구 비중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2%, 일본은 18% 정도 수준이니까요. 굉장히 높은 비율의 젊은 인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은 최근에 합계 출산율이 1 이하여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최근에 현재 베트남 출산율은 1.93명 수준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젊은 베트남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노동력들이 최근에 이제 또 물밀듯이 베트남을 밀려드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FDI, 해외 직접 투자와 맞물려서 빠르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고요. 또 좋은 일자리를 찾은 인구들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본인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내수 소비 시장으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최근에 유례없는 해외 기업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 것이 약 15년 전인데요. 최근에 15년 동안은 한국이나 일본, 태국, 대만 같은 아시아 기업들 위주로 베트남에 진출을 했었다고 하면 아마 올해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속속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차이나 플러스 원,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어느 정도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최적합 지역으로 베트남을 꼽고 있다는 것인데요. 베트남은 일견 생각하시기에는 중국보다 인건비가 단순히 낮은 지역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최근에는 10년 이상 삼성전자 같은 전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의 생산을 도맡아 오면서 노동력의 고급화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 외국인 유학생 국적 분류를 보면 5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이제 베트남이 단순히 저가의 노동력만 공급하는 국가가 아니고 이제 고급 IT 인력들도 이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가 일본, 그리고 다음이 베트남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마음에 와닿으실 텐데 베트남 사람들이 참 성공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베트남 분들은 한국 사람과 비슷하다, 혹은 같은 유교 문화권이다, 이런 우리의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뭐든 열심히 배우고 또 잘하려고 하는 베트남의 국민성을 이제 제대로 평가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서 2023년까지 한국이 35년 동안 만들어낸 성과를 어쩌면 베트남은 더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유망한 베트남의 투자에 있어서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베트남 주식 ETF인 한국투자 에이스 베트남 VN30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퇴직연금 계좌 등에서 활용을 하시면 세제 혜택과 또 과세 이연의 혜택까지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금 계좌 같은 이게 장기 투자 자산에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투자에 관련된 더 자세하고 다양한 소식, 그리고 재밌는 얘기들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